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 초대석으로 박명규 전 MBC PD를 하셨고 제작부장 그리고 건설단장으로 일산에 스튜디오를 지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MBC 이 반개회사 MBC 아카데미 사장을 역임하시고 그 이후에 동아방송대학 교수를 역임하신 법학 박사 우리 박명규 선배님 모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참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원로들이 도수의 원로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서요 모셨는데요. 저는 원로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기 원로가 아니고 이제 한 10년 뒤에 원로가 되실 분, 예.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 선배님이 보셨을 때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최근에 지지도가 66%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간 기억은 잘 못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하고 진도 갔다 온 다음 날 지지율이 71%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예. 2014년 5월달이 되니까 예. 이제 48% 이렇게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가 하늘을 찌른다고 하는 것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14개월 뒤에 71%였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이 뭐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한탄할 게 아니라 원래 권력 앞에 여론은 그렇게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예. 좀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그 정치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뜬 배와 같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평화롭고 그런 순풍의 돛을 달고 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 폭풍우가 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또는 한 달 앞을 내다볼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안보에 관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문 정권의 행위가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하거든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좀 반역적이죠. 그게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중한 것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후, 3개월 후 어찌 될지를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와중에 유엔에 가서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합니다. 예. 거기서 또 제2베를린 선언이라고 하는 전쟁 반대 평화 대화를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이 문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북한이 핵과 ICBM을 개발하는 것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박 선배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저는 그 논의가 너무 어이가 없게 느껴집니다. 이제 우선 그 북한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무기 또는 효과가 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멀리 있는 미국도 쏠 수 있는 것이지만 가까이 있는 남한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남한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다 하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동맹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고 그런 것이 동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미국이 동맹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괜찮고 우리에게 쏘지 않으면 문제없다. 그런 것 또한 아주 의리가 없는 것이고 그냥 좀 이게 너무나 불쾌하기 때문에 감정을 좀 실어서 얘기한다면 싸가지 없는 태도죠.
자, 그러면 박 박사님 우리가 무슨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주변과 상의를 해서 결론도 내릴 수 있지만은 직관이라고 무엇 때문에 저러는가에 대한 직관으로 나타나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박 박사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북한이 핵과 ICBM을 개발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가 특별히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뭐 학자들도 많은 학자들이 또는 뭐 언론인들이랄지 약간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수도 없이 연구를 하셨죠. 그리고 딱 봐도 직관적으로 봐도 그 답은 똑같다는 거죠. 북한이 저것을 개발하고 그러는 것은 그 최종적으로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북한이 곧바로 핵과 ICBM을 가지고 남측을 적화하는 게 아니라 저 핵과 ICBM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남쪽을 적화한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직관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황 소장님께서도 그 지속적으로 그 말씀하신 줄로 아는데 저는 그 황 소장님의 견해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의 그 목적은 남한을 척화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한을 먹는 것입니다. 먹으려는데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군의 존재인 것이에요. 미군이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이지.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 미군이 없다고 하면은 뭐 빠르면 한 달 내에 또 아무리 늦어도 뭐 한 반년이나 1년 내에 적화 분명히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월남이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군이 있기 때문에 남한을 못 먹기 때문에 그 미군을 내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김일성 때부터 계속 그 주장을 한 거예요. 미군을 어떻게 나가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군을 철수하기 위해서는 평화 조약을 맺어야 철수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니까. 정전 상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나라가 전쟁인데 휴전 중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상태를 평화로 이제 그 종전 상태로 만들고 종전이 됐으니까 이제 평화가 왔으니까 물론 이제 입으로만 거짓말이지만 평화가 왔으니까 이제 미군은 떠나시오. 떠나면은 떠나자마자 옳다거나 잘됐다 하고서 남한을 먹으려는 거죠. 줄기차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자면 한국에서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반미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아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친북적이고 친중국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세력 제정신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그전에는 아주 미세하게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아주 미세하게 운동권의 일부가 반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는데 이제 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전대협 한 총련을 거치면서 지금 비서실장을 하는 임종석이 전대협 의장을 하고 또 한 총련을 만들어서 넘길 때 그때 이 주사파라는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한국의 학생운동의 이 주사파 NLPDR이라고 부르는 이 계보가 학생운동을 거의 100% 장악을 해버렸죠. 자, 그때 이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임종석 대표적으로 수도 없이 있거든요. 청와대 지금 대통령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임종석이 비서실장 가기 전까지 뭘 했는가 잘 아시죠? 저 북한을 위해서 저작권이 뭔지 그거 수금해가지고 송금했다며요. 한국의 이 방송사들 다 다니면서 북한 뉴스를 위해서 거기에 빙을 뜯어가지고
북한에 주는 역할을 하다가 수고만. 예. 5.24 조치입니까? 이 천안함 이후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못하게 되니까 예. 이제 그걸 공탁을 걸어놨다. 예. 줄 수 있을 때 준다고요. 예. 그렇게 해놓은 이제 돈이 이제 줄 수 있을 때가. 신매는 됐는데 곧 주겠죠. 예. 그런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필 갖다 놓는 문 대통령의 사고는 그것은 그 뭘까요? 똑같은 거죠. 유유상종. 유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죠. 이제 뭐 유유상종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법에 보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아랫 사람이 한 행위를 위 사람이 그 인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나의 행위로 이렇게 이제 억셉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내 아랫 사람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야 임마 너 왜 사고를 쳤어? 하고 야단을 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아랫 사람이 사고를 쳤는데 잘했어 하고 등을 두들겨주면 그것은 나의 행위로 억셉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임종석의 행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인 것이에요. 100%. 자, 그럼 문 대통령은 70년대 중반에 학생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10살 이상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분이요. 예. 학생운동을 한 부분이 좀 했죠. 경희대학에서. 예. 뭐 2번인가 구속도 되고. 예. 그랬는데 사실 그때 보면 그 정도의 학생운동을 한 사람도 많았고 예. 그 이후에 학생운동계의 조직적인 리더이지도 않았고 예. 또 이 고시가 붙으면서 이제 변호사로 가고 이러면서 뭐 이 구치소에서 고시 붙은 소식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저분은 사실상으로 대통령이 되거나 이러기 전에는, 후보 때 전에는 예.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몰랐지요. 이제 잘 몰랐죠. 예.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거나 수석을 갖다가 뭐 3번 하고 예. 특보를 하던 노무현 대통령 때 예. 거의 한 10개월 정도 빼고는 그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다 역할을 계속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문재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모르고 예, 이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참 생각나시는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이제 저는 그 사실 그러니까 그분 김대중 대통령, 예. 김대중 대통령을 저는 사실은 찍었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뭐 그만큼 찍을 수 있죠. 근데 어. 그 취임 그 연설을 저녁에 그 집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유 누구신지 있는데 영어 잘한다는 그분. 예. 거기 저기 전북지사했던 유종 뭐 야간 유종이 뭐 그분을 막 부르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기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느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찍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지금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날을 보면서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지난 다음에 이거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저기 이 박사님은 예. 한국에는 상당히 이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고향부터 이제 깨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이 좌파든 우파든 그런 좀 예. 썩은 정신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원래 어디십니까? 원적은? 아주 전남 광주입니다. 광주. 그러니까 아주 성골이죠. 광주 성골. 광주 출신 중에서 지금 연세가 60을 넘기셔가지고 중간쯤 네. 되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분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수적 시각으로 가지고 계시기가 굉장히 저는 그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관계, 예. 이 커넥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을 불편하죠.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희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광주 일고. 그러니까 일공은 광주에서 제일 좋은 명문대야. 그러니까 대학은 어디 나오셨습니까? 서울에서?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 이제 그럼 성균관 대학 나오고 광주 일고 나오고 초중고등학교는 다 광주에 나오시죠? 네. 그럼 동문회 같은 데 가시면 예. 어떻게 느끼실까요? 이제 동문회 잘 안 갑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불편하니까. 저 변명하시면 불편하죠.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저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자 한 달 돼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다 한 식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래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당신은 비서실장이죠. 그래서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이 섞여서 노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좀 좋고 색깔은 좀 민변이나 이런 쪽의 색깔이라도 요즘 같은 저런 컬러일 거라고는 생각했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사람이 속으면 안 됩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는 그 자격이 좋고 남성 같고 또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좀 단정해 보인다 할까 그런 사람도 있고 조국처럼 그렇게 조국 교수처럼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서 저 사람은 착해 보일 거다, 순해 보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남자들이 이쁜 여자들을 좀 보고 이렇게 저 여자는 얼굴도 이쁘니까 남은 것이 나머지도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 환상이 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어떤 무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그 얼굴이 고와 보여도 그 말씨가 젠틀해 보여도 그 무리에 있으면은 그 무리의 그 속성 있지 않습니까? 특징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속성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뽑아서 무명이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름 정도는 아는 수준이었지 문재인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몰랐고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이런 거 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하고 변호사를 사무실을 같이 하는 사람 정도로만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편한 사람을 데려다 쓰고 컬러는 민변에 있고 하니까 비슷할 거다 이랬지만은 자기 색깔이 저렇게 뚜렷할 거라고 생각을 그때는 했었습니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는 그 당시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죠. 다들 그랬죠. 노무현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했지. 노무현과 그 일행 이렇게 항상 파악했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일행 이렇게 파악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과 그 일행 이렇게 파악한 것이지 다 똑같은 사람을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상덕, 박영준이 있고 그랬는데 노무현 때는 이 비서실장을 하거나 수석을 이렇게 세게 거치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실세는 맞는데 그렇다고 저분에 대해서 누군가 이 정권의 칼라, 노무현 정권의 칼라를 대변한다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았어요? 그 문재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 친노가 이제 패족이라 하고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 숨었다가 2011년 이제 책을 내고 운명이라고 후보로 떠오르면서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호철이나 양정철이나 이런 진노의 핵심 되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척근들이 문재인을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소신이 별로 없이 얹혀서 어쩌다 보니 이 진노의 좌장 비슷한 역할을 할 성격이나 인물도 아닌데 이렇게 편하니까 선택되어져서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조금 그런 면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되자마자 이호철하고 양정철이 떠났어요. 그죠? 그렇죠. 그럴 때 보니까 이분이 성질이 있네. 이분까지 2012년에 실패하고 2017년 레이서까지 그 사람들이 앞에 섰었잖아요. 그런데 되자마자 오른팔 왼팔들을 다 내치고 임종석을 데려왔고 조국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자기 칼라로 가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라고 안 보십니까? 이제 이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뭐랄까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 오늘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탐구처럼 됐는데 예, 예. 적을 알아야 예. 뭐 적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알아야. 상대를 알아야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아는 거 아닙니까? 상대의 예.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예.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알던 문재인과 예. 당선된 이후에 지금 문재인 사이에서 예. 이 박 박사님은 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하게 괴리를 느끼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대를 안 하니까 이 그룹 전체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니까 어떤 특정인 A라는 사람과 그 그룹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금 조국처럼 단정해 보이니까 좀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기대를 안 한다는 주로 외모 집착형으로 아니요, 말씀하시죠. 외모뿐만이 아니라 예. 그 특성들 있잖아요. 예. 이런 특성들에 관해서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그 약할 수도 있죠. 예. 약할 수도 그러니까 강도에 있어서 예.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 결국 끌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아진다. 그러면 그래서 그 그룹에 있으면 뭐랄까 성질의 빠르달지 느리달지 아니면 뭐 강하달지 덜 강하달지 여러 가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이제 판단이 끝났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이 보통 네. 이 자기 철학이나 이념적 사상이나 가치를 유지해 오려면 20대 때부터 참지 못하고 그런 주변에서 계속 그런 활동을 해와야 50, 60이 되고도 보통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면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하고 2번이나 잡혀갔던 사람이 예. 그러면 20대 후반 30대는 거기에 또 걸맞는 사회운동을 하고 예. 40대도 하고 50대도 하고 예. 이러면서 어느 날 대선 후보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력, 정치적 경력도 쌓여가면서 가는 게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행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분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20대 중반쯤에 고시되고 난 다음부터 거의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과 관련되는 경력은 없죠. 없죠. 중간이 텅 비어 있어요. 예. 뭐 이제 한 40대 넘어서 노 대통령하고 무슨 사무실을 같이 차리고 한다라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노 대통령의 이 뭐라 할까요? 대신해서 시중을 드는 성격적인 인물로 생각을 했지. 저 사람이 자기 정치적인 칼라와 이념적 칼라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예. 노 대통령이 자기하고 정치적 색깔은 비슷하고 그렇지만은 좀 조용하면서 자기가 편한 사람을 데려다가 수석을 시키고 비서실장을 시켰다 생각을 했지. 저 사람이 중간에 한 20, 30년 비어있는 이 공간에 뭘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딴 데는 몰라도 한국의 좌파 운동권 출신들은 철저하게 그 커넥션에 의해서 성장하고 올라가지 단절된 사람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죠? 예.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운동권에서 한동안 야당에서 이단하라고 해서 왜? 너도 뭐냐 고시되고 난 뒤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부산에서 변호사 달고 와가 좀 떠들었지. 그러다가 네가 무슨 한국 운동권에 역사에서 없고. 그래서 운동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고요. 예. 무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운동권에 한마디로 이 서열과 계급과 경력을 뒤집었다고.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거든요. 예. 그런데 왜 저런 사고, 그럼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때부터 20대 초반의 사고를 지금까지 간직했다는 건데 저렇게 간직한 사람이 한 20, 30년, 3, 40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살았다는 거는 그건 어찌 보면 좀 무서운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보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생활인으로서 살면서도 내부적으로 이념은 계속 축적되었다는 겁니까? 예. 참. 그 강남 좌파도 이해 안 되잖아요. 왜 저럴까 이해 안 되는데 존재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인간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편으로는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상류성으로 상류층이죠. 예.
살아가면서 다른 한편에는 마음속에 젊었을 때 생각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예. 운동의식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예. 참 그러네요. 예. 잠복기네. 예, 잠복기. 긴 잠복기. 매미가 뭐 3년인가 잠복을 해가지고 한 번 울고 죽는다고 예, 그러잖아요. 예. 이 사람의 20대 초반에 가졌던 생각과 예. 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뭐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빨갱이나 영원한 빨갱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서 빨갱이라고 하면 문 대통령을 지칭해서 그런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너럴하게 예, 그런데 대체로 그렇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보면 인간의 이념이라는 것이 보통 환경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보면 6, 70년대 한참 미국 사회의 히피, 좌파, 예. 반전운동, 학생운동이 판을 칠 때 좌파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이 예. 그 이후에 좌파의 합류를 느끼고 네오콘이 다 되어가지고 네? 신보수 예.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환경이나 시대적 상황, 경제적 토대가 바뀌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마련인데 예. 한국에는 참말로 희한한 게요. 학생운동 좀 하다가 벤처 해가지고 몇 천억을 벌었는데 또 정치판이나 언저리에 있으면서 좌파적 행동을 하더라고요. 예. 진보라고 하면서요. 예. 근데 보수는 뭐 한국의 보수는 옛날에는 의용이었죠. 관변이고 그죠? 예. 그때 보수는 뭐 이 자기 철학에 대한 큰 뭐라고 해요? 조직적인 형성이나 이해가 좀 없는 거 안 같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이 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파는 잠복기가 3, 40년인데 예. 보수는 그냥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이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과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게 맞는 거죠. 예.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공직자, 공무원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면서부터 이게 나라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되니까 이제 그 시민 소위 우익 보수 시민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보수 우익 운동이 굉장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예. 권력화되고 권력 지향이 되고 예, 권력 지향, 금력 지향도 되고. 예. 보수받는 보수가 돼버린 거죠. 예.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 초점이 문재인 대통령에 예. 하다 보니까 예. 이 의식의 변천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을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해당이 될까요? 저는 그 구체적으로 인물을 찍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대략. 예, 왜냐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에서부터 판단을 할 때 지도자 그리고 전체의 특성 이렇게 파악을 하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기억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애정이 있어야 뭐 연구를 하죠. 애정이 없는데 제가 연구를 하겠어요. 제가 뭐 당장 정치에 뛰어들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좀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네, 지금 알겠습니다. 현상을 보면은 뭔가 밖에서 강하게 리드하는 힘이 있는 것으로 확게 해석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엊그제 보면 네. 송영무가 네. 이 문정인을 네. 나무랬는데 네. 엊그제 청와대에서는 이 송영무를 엄중 경고하고 문정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것도 우리 그 황 소장님께서도 이제 논평하신 줄로 아는데 진짜 넌센스이죠. 그러니까 그 송영무
장관은 저도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실 뭐 불쾌했죠. 불쾌했는데 그날 그 발언만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고마웠어요. 그렇죠. 네, 맞는 거는 참, 맞다고 참 해야죠.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군인이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참 고맙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 사실 송영무 장관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눈곱밖에 안 한 거예요. 눈곱만큼밖에 안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청와대에서도 송영무 잘못했다. 그리고 사실 또 문정인은 계속 지금 그 입으로 그 뭐랄까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정인 씨의 발언은 한국의 안보를 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맹인 미국을 약 올리는 것이 조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정인은 야단을 안 치고 칭찬을 해줘야 될 송영무는 야단치고 이것은 우선 넌센스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야단을 쳐야 될 사람을 그러니까 칭찬해 줘야 될 사람은 야단치고 야단 맞아야 될 사람은 다독거려 주는 것은 이것은 청와대에서 누가 그런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위를 묵인하면은 그 최상위자가 억셉한 것이에요. 나의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게 그 상식이죠. 사회 상식이고 예. 법에 해석하는 상식이에요. 그러면 이 행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뭐랄까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취임 이후 한 130일쯤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130일의 행보를 보면 적어도 안보나 이런 어떤 또 대중을 어떤 이 파퓰리즘으로 다루는 부분에는 확실하게 자기 칼날을 드러내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칼날을 말씀하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안보와 예. 이 대중을 다루는 각종 정책에 있어서 자기 색깔, 예. 이념적 색깔을 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는 그 포퓰리즘이고 예. 요약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안보에 있어서는 저는 친북 친중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판단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동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거요? 동맹.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속에 들어 있는데 친북 친중이란 말은 반일 반미인 것이죠. 예.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두 개를 동시에 하면 미친 사람이거나 예. 정신 이상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친북적인 것 또는 친중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은 반일 반미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뜻인 거죠. 예. 아주 뭐 명쾌하게 우리가 말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 그 경험이나 이런 직관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네.